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창 점심시간이고 아직은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맛있는 도시락 받으시고 자리에 여유있게 착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저희가 제다큐어라는 약물에 대해서 기존에 임상하셨던 원장님들은 몇 년 만에 또 제다큐어 얘기를 하는구나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뭐 학부 대학원생이시거나 임상을 처음 하시는 분은 저에게 뭔가 하고 처음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이 서울시 세계사회 컨퍼런스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제다큐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다큐어는 국내 최초의 합성 동물 신약이에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다중표적 반려동물 치매 치료제이자 뇌세포 보호 약물로 승인된 약물입니다. 벌써 21년도 4년 전쯤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최초로 합성동물 신약으로 반려동물 인지장애 치료제로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그로부터 이제 임상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시고, 그 사이 동안 PMS라고 해서 사실 뭐 이는 쪽이라든지 뭐 정말 블록버스터 약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도 시판 후 연구조사라고 해서 더 많은 환자에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생긴 주 목적은 그동안 축적된 이제 임상 경험과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간략하게 보면 이 제다큐어는 국내 출시된 이후에 현재 대만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 똑같이 품목 허가가 이제 코앞에 있고요. 미국이나 EU, 일본 같은 국가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효과가 다 입증이 되어서 품목 효과가 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누군지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제 주인공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거랑 앞으로 새로운 적응증에 대해서 되게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이렇게 인지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은 적으신 분도 계실 거라 파트 1에서 사람의 알츠하이머랑 개 인지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알츠하이머가 치매랑 혼용이 많이 되고 있고, 정확하게 치매가 알츠하이머랑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닙니다. 치매는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치매가 뭔지 다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실제 사람에서 이제 치매 쪽을 보게 되면은 치매가 알츠하이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치매들 중에서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고 대표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알츠하이머랑 똑같이 부르게 되지만, 사람에서는 연구가 더 많이 진행이 돼서 혈관성이라든지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치매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라는 용어 자체도 어원을 보게 되면은 사람에서 1901년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랑 유사한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가 됐어요. 그 환자를 진료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검을 할 수 있었나 봐요. 환자 사후에 부검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치매 환자의 전형적인 병소들, 그런 타우 단백질이나 아밀로이드라든지 뇌세포 변성 같은 소견이 처음 확인돼서 그걸 발견한 이제 그 의사 이름이 이제 닥터 알츠하이머입니다.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을 불리게 됐습니다. 사람에서도 100년은 넘었지만 엄청나게 역사가 긴 병은 아닌 거예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만 해도 치매 환자들이 무려 690만 명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있고, 사실 85세 이상 인구에서는 거의 3명 중에 하나일 정도니까 상당히 많죠. 이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추세입니다. 치매는 설명이 필요 없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엄청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병인 거죠.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서 많은 소견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PET-CT라든지 MRI 소견을 봤을 때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정상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 뇌에서는 이게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되고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변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알츠하이머 질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뇌 내에 아밀로이드가 침착이 된다.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침착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뇌세포가 변성이 되고 손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서는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병이죠.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유명한 제약사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들을 했고요. 그 중에서 근데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 중에서 실제 유효성이 입증이 되거나 승인된 약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 언급드렸던 뭐 아두카두밥이라든지 가장 최근에 24년도에 승인된 도나네맙 같은 약들은 엄청나게 유명해서 사실 이제 뭐 주가를 막 출렁이게 할 정도였고 사람 쪽에서는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약입니다. 근데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수거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적인 효과가 입증된 약이 거의 없다는 거고 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승인받은 약들조차도 초기 알츠하이머에 좀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밑에 있는 것처럼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식이어서 아직까지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식사 중이시니까 너무 딱딱한 얘기들보다는 뭐 간단한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이거 아시면 연식이 좀 드셨을 수도 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지금 4편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죠? 혹성탈출 종이기원이라는 1편 영화인데 여기서 보면 주인공 아버지입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걸리신 아버님이 계시고 이 시자라는 주인공이죠. 근데 뭐 간단하게 배경을 보면은 원래는 사람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막 연구소에 있다가 실수로 그 치료제가 누출이 되면서 갇혀있던 유인원들이 지능이 높아져서 막 탈출하고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진짜 이런 치매약의 부작용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실제로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개로 돌아갈게요. 사람에서의 배경을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개 치매, 인지장애 증후군, CDS에 대한 설명은 다음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오늘 런치 쌤이라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위를 좀 맞추기 위한 질문입니다. 5개 보기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경품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중에서 맞는 내용은 뭘까요? 뒤쪽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차피 앞에 계신 유명한 원장님 한 분 계신데 몇 번일까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야, 감사합니다. 네, 되게 유명한 원장님이세요. 나중에 나가실 때 꼭 사인 받으십시오.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인지장애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보니까 2번 비교적 어린 나이에 생긴다? 사실은 이제 인지장애 증상이 다른 신경 증상과 겹치기도 하고 이게 임상적인 진단이나 배제를 통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 피검사로 딱 치매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유사 증상을 보일 때 인지장애인지 다른 신경 증상인지 감별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인지장애는 반드시 노령, 나이가 든 애들에서 생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유사 증상, 멍 때리고 빙빙 돌아요 하는데 나이가 2살이다. 그런 아이는 인지장애라고 보기가 어렵고 다른 질환을 생각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어린 나이에는 거의 생기지 않고요. 확진을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수적이 아닌 겁니다. MRI 검사, 그러니까 연구를 위해서는 MRI를 찍게 되고 사람에서도 PCT라든지 펑셔널 MRI 같은 것들을 찍는 것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아무리 스코링표가 있다고 해도 보호자의 주관적인 구술과 수의사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MRI를 찍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오늘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인지장애 증후군 CDS의 전형적인 MRI 소견은 뭐냐면 나이가 들었고 인지장애가 있는데 뇌 내에 특이적인 병소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물론 이제 굳이 인지장애를 얘기하면 대뇌 피질이 좁아진다든지 고랑이 사라진다든지 벤트리큘의 불이 찬다든지 이런 전형적인 소견이 있지만 그게 인지장애 증후군의 특이적인 소견이라기보다는 뇌가 노화된 아이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MRI를 찍는 정확한 이유는 다른 유사한 노령성 뇌질환을 배제하기 위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종양이 있다든지 뇌수막염이 있다든지 따라서 확진의 MRI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고양이에서는 발생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게 보고가 적어서 그렇죠. 근데 뒤에 좀 소개해드리겠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고양이의 병태 생리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밝혀지게 시작을 했고요.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병률이 꽤나 높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 사람의 치매와 개의 CDS는 병태 생리 기전상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동물이 돼서 제다큐어가 개발된 배경이 됐고요. 현재는 오히려 이제 제다큐어의 효능이나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꾸로 사람에서의 어떤
치료 타겟이 바뀌거나 연구의 대상이 바뀔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기존에 나왔던 사람에서 있는 많은 약물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는 치료제라고 승인된 것 자체가 없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약은 셀레길린이라는 거였죠. 마오비의 비가역적인 억압제고 뭐 유사한 아이디어로 보조제 중에 액티베이트나 여러 가지가 국내에 나와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약들이 약으로서 승인받은 건 셀레길린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특정한 기전을 차단해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한데 치료제로서라든지 어떤 원인 치료에 대한 것들은 검증이 좀 되지 않은 상태라 현재 1번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지장애 증후군에 대해서 쭉쭉 설명드릴 건데요. 어쨌든 사람의 치매와 유사하게 개들에서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뇌령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요거는 2023년도에 페이퍼가 나온 겁니다. 이 제다큐어를 개발한 GNT 파마 측에서 도와주셔서 국내 반려견 1840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박사 졸업한 테마가 요 인지장애이긴 해요. 그래서 제 논문의 챕터 1을 차지했던 연구고요. 제목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인지장애인 아이들의 유병률이랑 위험인자가 뭔지를 조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만 요약을 드리면 1840마리 국내견을 대상으로 받고 과거에는 외국 사례를 봐서 아마 이 정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9세 이상 기준으로 실제 진단된 비율이 25.9%, 9세 이상일 때 4마리 중에 하나꼴로 해당 사항이 있을 정도로 유병률이 높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이제 추정되는 반려견 숫자를 봤을 때 잠재적으로 28만 마리 정도 되는 많은 아이들이 CDS 위험군 또는 CDS 걸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기도 하고 특히 극노령에서 특히 12살을 넘어서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경향을 본 연구였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국내 기준으로 소형견의 인지장애 유병률에서 가장 강력한 리스크 팩터는 오로지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특정 연령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외의 부분들 특정 품종이나 체중, 성별 이런 것들도 봤었는데 환자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지표들은 유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 뭔지는 대략 다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만 요약을 하면 많은 증상이 있지만 여기 카테고리에 있는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 보호자 상호작용이 떨어진다, 수면 패턴이 달라진다, 애가 예민해진다 이런 것들의 약자 D, I, SHL을 따서 이걸 디샤라고 하죠. 이게 전통적인 CDS에서 임상 증상을 표현하는 용어겠고요. 몇 년 사이 최근에는 여기에 A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A가 이제 앵자이어티죠. 불안하고 예민하고 벌벌 떠는. 쉽게 말하면 치매인 아이들은 온순하고 수더분한 게 아니라 다 예민하고 불안하고 벌벌 떠고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요 A를 추가해서 디샤 A라고 이제 행동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양이랑 강아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강아지는 떠났고 제가 강아지로서는 마지막 키웠던 애예요. 이 아이가 떠났던 게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고 지금도 키우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얘는 이름이 교자라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스코티시 폴드 스트레이트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이 만두처럼 생겼고 성별이 암컷이라 이제 교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둘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진짜 안 좋고 얘도 제가 예를 들면 간단한 백신 같은 경우도 제 손으로는 못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해야 될 정도로 성격이 까칠한 아이인데 둘이 완전히 상극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걔에서 CDS라는 게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데 거부감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해졌나? 라고 봤더니 가만 표정을 보시면 얘는 뭘 잘 인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얘는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표정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였다가 그 후로 쿠싱도 같이 있었던 아이인데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빠른 시간 동안 너무너무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제가 출근해서 다른 아이들 보는 동안 이제
펜스를 아주 넓게 해놓고 패드 깔아놓고 있는데 이게 그냥 잠을 잘 자는 모습이 아니라 밤에는 오른쪽에 보여드린 것처럼 잠을 안 자고 특정한 행동을 반복을 하고 낮 동안 하루 종일 자는 겁니다. 이게 슬립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밤에는 어떤 일을 아이고 이게 먼저 나오네요. 어떤 일을 보였냐면 이미 알 수 없는 이유로 털이 다 빠져 있고 영상은 아니지만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서클링 수준이 아니라 되게 빠른 속도로 런닝을 둥글둥글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불과 한 서너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 단계로는 한밤중에도 진짜 미친 듯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빌빙 돌고 있는 거예요. 펜스를 해놨던 이유는 전에는 이제 비틀대고 쓰러지고 하다가 보호자분들 많이 느끼는 증상인데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건 다반사고래 문턱을 없애야 돼요. 보통 어느 집이나 욕실이 있잖아요. 욕실에 샤워 부스가 있는 거예요. 문턱을 없애도 빙빙 돌다가 욕실 문이 콩콩이 또 열어놓고 하게 되면 대회하다가 가서 꼭 걸리는 데가 샤워 부스 틈새 같은 데 걸려가지고 밤에 끼익 하고 비명 질러서 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인지 기능 장애 증후군 임상 사이 뭔지 요새는 이제 몇 년 사이 많이 알려졌고 유튜브 상에도 많이 나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겪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 차이가 되게 크다는 말씀이고 보호자들이 얘기하는 멍때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왜 저러지 하고 사람은 다른 원인을 찾는데 인지장애가 시작되는 순간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길게는 1년 정도 짧게는 몇 달에 걸쳐서 나중에 치매구나 알게 되면 늦을 정도로 진행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인트로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제다큐라는 신약이 개발된 배경이 됐고 처음에 아직은 검증이 안 됐던 상태에서 노견에 문제가 있는 애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면 볼런티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촬영을 많이 했었고 여기 있는 분은 지금은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아이들한테 치료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꼭 먹이고 싶다. 그런데 이 시주 얼굴 좀 보시게 되면 누가 봐도 나이 많은 전형적인 시주잖아요. 전형적인 스토리입니다. 한 10살 초반까지는 좀 활력 떨어지고 잠 많고 늙어서 그런가 봐 라고 했는데 인지장애가 시작되면서 몇 년이 아니라 너무 빠른 속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치매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치료하고 시간과 비용을 다 쓰셨는데 진단병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인지장애구나 라는 개념을 5년 전쯤에 저희가 국내에서 갖게 됐다. 여기 있는 아버님은 제가 지금 봐도 수많은 볼런티어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인데 아시잖아요.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원래 어렸을 때는 자녀분들이 아이를 좋아하고 애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오는 거는 어머님이고 근데 아버님은 보통 병원비 나가는 걸 싫어하시고 병원에 잘 안 오잖아요. 보통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다 클 때쯤 되면 강아지도 노견이 되어 있고 항상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꼬리치고 날 반겨주는 건 우리 강아지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는 가족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하셨는데 이 아버님이 이 사진에 이제 펑펑 울고 계신 거거든요. 이 늙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올린 사진까지 올리시고 수기를 내셔서 이분도 이제 같이 참여하셨던 분 사례 중에 하나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너무 영상들이 많아서 멍 때리고 있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소리가 안 나긴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멍 때리는 아이 대회하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소리가 좀 나긴 하네요. 막 계속 비명을 지르면서 계속 페달링을 하고 온몸에 상처가 많잖아요. 이 동영상이 누구냐면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반년 후에 빙빙 돌고 했었던 제가 키웠던 아이의 마지막 한 몇 달 사이에요. 이제 더 심해져서 아무리 쿠션을 해놓고 보호를 해주고 해도 얘가 쿠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털도 없고 근육도 없는 아이가 이유 없이 미친 듯이 계속 보니까 그 펜스에 부딪히고 좀만 쓰러져도 무의미하게 계속 발길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열상이 생기고 또 아프니까 비명 지르고 이러다가 똥오줌 싸다 발작하고 이렇게 사람들 정말 흔히 이제 똥 칠 때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겪어본 분들은 아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든 병이고 보호자분들도 이제 특징은 처음에는 치매인지 몰랐다가 이 나이쯤 되면 정말 할 거 다 하고 완전히 가족처럼 완전히 살았던 아이가 마지막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암이나 심장병처럼 갑자기 떠나지도 않고 이걸 쉽게 말하면 수발을 해야 되니까 정말 가장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지금 시기는 제다큐어가 개발됐고 그 외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체계가 잡히면서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어쨌든 CDS의 본질은 이런 병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요것도 이제 뭐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참여하셨던 분들이 더 감동적인 수기나 더 절실한 분들이 먼저 참여하셨거든요. 제가 실명을 다 가리긴 했지만 치매 인지장애가 있는 보호자분들은 이런 편지를 써놓고 매일같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계셨었다 해서 CDS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께는 CDS의 의미를 좀 전달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지금 최신의 PMS 결과나 그게 아니라 이 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제다큐어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다큐어가 개발이 됐고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의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개의 CDS는 매우 유사점이 많습니다. 이게 뒤쪽은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앞쪽은 포인터가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사성이 있는데 사람에서의 인지장애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 신경섬유다멸의 번성, 뇌세포 사멸이라는 전형적인 조직학적 소견이 나타나고요. 실질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알려진 기전들이 동일하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 라이프를 공유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의 알츠하이머랑 유사한 표적 모델 동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앞 단계 사람에서의 많은 연구들에서 또 결과가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임상이나 실험실 단계에서는 마우스나 다른 종을 하니까 효능은 있지만 임상적인 부분을 알기 어렵고 사람에서는 영장류라든지 더 큰 대형 동물들 타겟을 많이 했잖아요. 수명도 더 길고 다루기도 어려운 동물들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개라는 동물이 이건 사실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유사하고 밝혀지면서 이제 제다큐어 이걸 타겟으로 했고 이러면서 오히려 요새는 제가 알기로 사람에서도 모델 동물로서 개나 고양이를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략간략하게 개 CD에서도 저 당시만 해도 그런 가설에서 제다큐어의 개발이 출발이 됐었는데 그 후로 2020년 이후죠.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나 논문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가설에 불과했던 유사성들이 이제는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최근에 자보마에서는 이제 실제 뇌 조직에서 똑같은 변성이 생기는 것도 입증이 됐고 이건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고양이에서도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인지장애가 있다. 그리고 고양이라는 종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개와 고양이의 유사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들까지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 제다큐어라는 것은 상품명이고요. 그 메인 성분이 되는 거는 크리스테살라제이라는 약인데 이 약을 타겟팅하게 됐던 이유는 사람에서 알려진 알츠하이머의 유병 원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선천적, 후천적. 근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뇌세포가 사멸되고 아밀로이드가 침착되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니 대부분의 약들은 여기를 타겟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개발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의 단계가 됐었던 거고요. 근데 더 최근에 밝혀진 그 가설들에서는 이게 일어나는 과정이 결론적으로는 만성적인 염증, 그 다음에 흔히들 생각하는 산화적인 손상이 되게 중요한 메디에이터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되게 중요한 가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제다큐어 그 성분이 크리스테살라제는 이 산화적 손상과 염증을 타겟팅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면 크리스테살라제는 저희가 연구할 때는 AAD2004라는 성분으로 불렸고요. 항산화, 항염작용이 메인이고 쉽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엔세이드, 통상적인 엔세이드보다 몇 배 이상 효능이 있을 수 있는 강력한 엔세이드인데 특이사항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 강력한 엔세이드 성분과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콤비네이션 돼서 BBB를 통과하고 뇌에 작용하는 그런 원리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크게 메인 두 가지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작용이라는 듀얼 타겟입니다. 그래서 뒤는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수많은 연구 데이터들이 있지만 항산화 효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마우스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연구들이 뇌에다가 철분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그 손상을 유발합니다. 신경 독성을 유발하고 그런 걸로 많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실험 물질이었던 크리스테살라제를 투여했더니 이런 상태가 이렇게 개선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작은 글씨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 크리스테살라제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아실 만한 것 중에 바이타민이나 멜라토닌 같은 것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용량으로 환산하게 됐을 때 바이타민 E보다 대략 200배 정도 강력한 항산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죠. 실제적으로는 동등하거나 유사하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산 효과가 많은 항산화 물질 후보군 중에서도 월등히 좋은 편에 속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긴 한데 뒤에도 나올 거긴 합니다. 새로운 타겟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강력한 항염 효과라는 게 잘 아시는 이 콕스1, 콕스2 같은 염증 기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만 정리해보면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엔세이드 계열들은 콕스1과 콕스2를 다 차단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콕스2는 염증과 중요한데 콕스1 같은 경우는 위장관 보호나 신장 혈류 보호나 이렇게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데 그거를 다 차단해 버리니 부작용이 심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의 약들 앞에 좀 더 비싸고 유명했던 약들은 결과적으로 선택적으로 콕스2만 차단했던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적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제다큐어의 크리스에사라든 성분은 그 콕스의 더 하위에 있는 PGS의 일부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항염 효과는 나타내면서 부작용이 이론상 없다 라는 게 이제 시작점이었습니다. 근데 뭐 또 이제 외과를 하시거나 노령견을 많이 보신 분들은 요새 이름도 헷갈리는 최신의 고유관절염 치료제나 도움되는 약들이 많이 나왔죠.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나오고. 근데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고유관절염을 타겟으로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하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갈리프란트나 이런 약들과 유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는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두 번째 그 박사 파트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정상 마우스의 위 조직입니다. 근데 아실만한 이브프로펜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선택적인 차단제죠. 이런 다른 엔세이드를 이 정도 용량을 썼을 때 일정 기간 지나면 주의 위 점막 조직에서 심각한 궤양이나 밀항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데사라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엔세이드들보다 용량을 몇 배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위장관 장애가 없었다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과거에 되니까 그렇고, 그 외에 이제 그 후로도 개발이 돼서 임상으로 가기 전까지 실제 이제 많은 단계의 검증들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게 확실하게 가설상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우스에서는 명확하게 도움이 되니 이거를 실제 이제 개 환자에서 도움이 되느냐, 또는 실제로 또 질환이 있는 아이에서 도움이 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임상시험 가기 전 단계에서 그 후로도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승인 연구 받을 당시의 상황이고요. 그 후로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쪽이 이제 정상적인 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유도된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 모델 마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 세포가 많이 변성되어 있고 유익한 것들이 사라져 있는데, 이제 크리스에사라진 성분을 줬을 때 거의 정상과 유사한 패턴으로 회복될 거는 회복되고,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뭐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상. 사실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좀 메시지 위주로 많이 검증됐고 여러 가지 효과가 예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지 3가부터가 제가 참여했던 시점인데, 이 앞 단계에서 이미 이제 자발적인 볼런티어 소수의 아이들로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고, 다 뭐 16, 17 정도의 이미 다른 질환이 있는 극히 안 좋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파일럿 테스트에서 아이들의 임상적인 효과가 좋았고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윤학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이제 정식 페이지 3 연구가 있었고, 요게 제다큐어의 품목 허가를 따게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쭉쭉 가보면 뭐 많은 아이들에서 여러 가지 용량으로 나눠서 이중 맹검, 더블 블라인드로 제대로 된 실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간략한 것만 좀 보게 되면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심 데이터만 보시게 되면 이게 CCDR이라고 해서 이지장의 스코어인 거죠. 그랬는데 비포에서는 이랬었고, 환자분도 저희가 이 CCDR 기준에서부터 50점 이상은 이지장이라고 보는데, 높았던 수치의 아이들이 4주, 8주 되면서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또 하나 알게 된 포인트는 당시에 이제는 8주 연구긴 했었는데 그 후로도 보호자분 요청에 의해서 애가 먹고 좋아졌기 때문에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지만 엠바고로 투약을 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어떤 아이들은 투약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효과가 오히려 지속이 되거나 유지되는 걸 보고서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디지즈 모디파잉 이펙트라고 합니다.
의료적인 얘기인데 투약 중단의 효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효과가 지속된다는 부분에서 여기서 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거죠. 단순히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라 병태생리나 원인 부분에서 치료제로서 기능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엿보겠던 대목인 거고요. 또 울타리에서 빠져나와서 보호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페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 제한이 있긴 한데 1시간이 지나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던 아이가 투약 기간 중에 불과 5초 만에 바로 나와서 같은 애입니다. 같은 애고요. 어떤 좀 민감한 보호자분은 심지어 옷도 똑같이 입고 오셔서 똑같이 하려고 하셨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놓고 나면 두 그릇에 향이 나는 맛있는 걸 놓고 내가 찾는 실험이에요. 근데 처음에 왔었을 때는 뭐 쭈삣쭈삣하긴 하지만 잘 못 찾거나 심지어는 머물긴 하는데 끝까지 못 찾아요. 근데 나중에는 바로 이건 걸 알고서 찾고 먹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오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미 이런 것들의 토대로 효과가 있다고 했다는 건데 문제는 어떤 분은 이걸 보시고서 아무리 객관했어도 아니 똑같이 반복하면 학습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분도 계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CDS의 특징은 뭐냐면 학습이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효과가 입증되었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이 다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상상 실험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를 받았지만 기저질환을 완벽하게 다 배제하고 할 수는 없었고 다 질환이 있는 아이고 기존의 약이랑 보조제도 먹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이 평가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뭐 혈액학적 이상이든 기타의 어떤 부작용도 객관적으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례에서는 뭐 얘가 알러지가 생긴 것 같다, 아니면 토를 한 적이 있다, 간 수치가 올라간 것 같아요 라는 마이너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노견에 다른 약물들을 먹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약물 관련성이 의심됐던 케이스는 하나도 없이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되어서 품목 허가를 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품목 허가가 되면서 저도 덕분에 뭐 TV도 좀 타고 세계 최초로 이게 개발됐다라는 것들이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4년 전에 얘기했고요. 그 후에 저희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추석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지만 이 부분은 내용은 많아도 그 다음에 연결선 상에서 결론들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쭉쭉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판호 조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약이 다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품목 허가 이후 직후 21년 2월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무려 4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52개의 동물 병원에서 CCDR 점수가 50점 이상인 환자, 즉 중증 이상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중간에 탈락된 아이들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데이터에 반영된 아이들은 8주, 정규 8주 동안 팔로우업을 했던 아이들이 255만이, 그리고 24주, 결과 6개월 이상을 지속했던 아이들이 88만이니까 수학적인 연구치고는 상당히 대규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종료가 돼서 그 결과들을 소개드리게 된 거고요. 쭉쭉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 화면을 보고 가겠습니다. 8주를 썼던 아이들을 보게 되면 255마리 중에서 아까 CCDR 스코어가 비포에서 이 정도, 이게 이제 CDS 아이들인 거죠. 이 정도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뭐 향후에 이제 예방용으로 괜찮냐 이런 화두도 있어요. 이거는 그 정도의 중증은 아니지만 점수가 좀 더 떨어져 있는 이제 경계치랑 위험군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개선된 걸 볼 수 있고요. 단순히 수치화하면 CDS9는 8주 사이에 이 스코어가 25%가 감소했고 리스크군도 이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는 좀 더 작은 규모에서 어떻게 보면 한정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보겠지만 이후에는 주 연구기관들이 아닌 일반 필드에서 직접 사용하시는 병원을 포함해서 훨씬 긴 기간 동안 훨씬 많은 아이들에서 생긴 데이터니까 훨씬 더 객관성이 생기겠죠. 그리고 다음에 24주까지 갔던 아이들도 무려 88만이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24주 동안 보호자가 계속 복용하셨다는 거. 복약성이든 효과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주 저렴한 약은 아닌데 명백하게 부작용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속을 하게 되었고 88마리가 지속을 했을 때 보시면 처음에 8주 사이에 많이 개선됐죠. 그 후로는 더 뭐 이제 완전히 병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둔화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CDS9에서는 떨어지고서도 다시 반등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꾸준히 복용할수록 오히려 수치가 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경계치인 아이들에서도 최소한 유지가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CDS군 기준으로 24주 동안도 6개월이나 26.4%가 감소되고 효과가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지금 시간이 저희한테 10분 안쪽에 시간이 남은 것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 단계에서도 사실 실험에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의 복잡한 병력과 기저질환을 생각하면 솔직히 어떤 약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용을 압니다만 어쨌든 이게 더 근거가,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려면 더 많은 아이들에서 더 긴 기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PMS 결과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이 안전성에 대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많은 아이들이 8주에서 길게는 24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24주 동안 변화해서 대표적인 간지표들, 빌리루빈이라든지 나머지 간 수치들은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똑같거나 심지어 하락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수치들은 뭐 통계의 유의성은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간의 펑션의 문제가 아니라 수치들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 뭐 객관적으로 간에 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약은 간 대사를 거치잖아요. 양성적인 약들도 간 수치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노견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그 기간 동안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다 포함해서 이렇다라는 것은 사실 간에 독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지표에 대한 것들인데 비유엔 크레아틴 같은 경우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거의 유사하거나 동등했고 SDMA가 아주 낮은 수치로 평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P값이 이 정도고 과거에 저희가 이 PMS를 시작할 때 SDMA 컷오프는 14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23년도에 아이리스가 모디파이 되면서 종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었고 객관적인 SDMA 경계치는 현재는 18입니다. 사실은 이게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정상 범위 내니까 애초부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굳이 이것을 의역을 하다 보면 4개월 동안 당연히 신장이 안 좋은 애들도 있었겠죠. 그런 아이들이 먹는 동안 이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건 사실 신장에 영향이 없거나 제가 보는 좀 복잡한 문제로 따지면 오히려 기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상적인 마커에서는 이제 이상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심장병인 애들이 BMP도 있었고 사실 이게 갑상선과 직결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호르몬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봤을 때 BMP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를 살짝 상회하게 살짝 상승 경향이 있긴 하지만 다른 수치들에 비해서는 BMP가 움직이는 폭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는 이런 지표들에서도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항상 사례가 많아지면 아시겠지만 이미 뭐 피모변단조차도 그렇게 검증되고 많은 연구가 된 약들조차도 객관적으로 약에 의한 건지 아닌지 증명하기 어렵지만 그런 보고 사례나 마이너한 것들은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아까 6개월에 걸쳐서 거의 한 300여 마리 이상의 질환이 있는 노견에서 이렇다라는 거는 솔직히 통상적인 다른 노견들이 먹는 약보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험담의 사례에서 4케이스가 보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단순한 위장관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서 약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고 일부 사례에서 특히 큰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간 수치가 상승했다거나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환자의 맥락으로 가보게 되면 그 환자에서 간 수치를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약 때문이다라고 하기는 좀 모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부작용은 없다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환자 퇴기사항을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MS의 1차적인 데이터와 효능성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것들을 그냥 요약을 하면 더 긴 시간 동안 앞에는 가설에 불과했거나 그래도 단기간 연구니까 리미트가 있었다면 그 가설을 토대로 더 많은 이제 통제되지 않은 환자 대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했을 때도 그 효능에 대한 객관성이 입증이 되었고 더 많은 환자에서도 특별히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거의 확인되지 않은 안전성도 담보가 된 거다라는 메시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4번이 되게 중요한 화두긴 하고 볼륨이 많습니다만 여기서 기존 설명보다 여러분들이 그럼 저 제다큐라는 약을 내가 보고 있는 또는 복합제가 있는 애들에서 이런 데 적용해보면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 메시지를 가지시면 되겠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GNT 파마 차원에서 서수에서 아마 브로셔라든지 어떤 안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니
만약에 관심 있게 본다면 이제 제대로 된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단계가 남아있긴 하나 앞에 있는 배경을 이해하셨다면 기전상, 상황상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 간질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화두입니다. 간질, 에필랩시, 두 번째는 뇌수막염, 세 번째는 개와 고양이의 통증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그래서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의 성분과 타겟을 설명드린 이유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론상으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CDS 자체가 메커니즘이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비비비를 통과하고 부작용이 별로 없다면 뇌세포에 관여를 하겠죠. 뇌세포 보호 약물로 승인도 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병들도 모든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론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간단히 요약드리면 에필랩시는 사람에서도 동물에서도 기전이 다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가장 최근에 2010년 이후 20년도까지 부각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이 간질의 악화나 또는 진행에 있어서도 염증이 많이 매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래서 사람에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관절 환자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병용했을 때 임상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카더라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콕스를 그러니까 이 콕스라는 거랑 앞에 PG라는 것들이 농도가 올라가면 간질 심화나 뇌 손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테스트를 해봤더니 실제 시저 환자에서는 아시는 P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는 것들에 역치의 문제가 생겨요. 업레귤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간질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약물이 비비비를 통과해서 이런 약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병용하는 한 경련제에 뇌내 도달이나 효능을 증진시킨다. 이런 것들이 페이퍼로 이제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제다큐어도 어느 정도 파일럿 임상 테스트에서 효능이 입증이 되어 있고요. 제다큐어의 처음 용도 인지장애 품목 허가를 받듯이 그렇게 제대로 된 스케일의 임상 연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약이 만약에 진짜 안전하고 하다면 저희가 이제 불응성 간질에서는 요새 좋은 약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질 자체의 뇌세포가 흥분해서 손상된 걸 막지 못하잖아요. 아마 이 단독 치료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겠지만 이 기전이 맞다면 병용 치료하는 보조적인 약으로서의 포지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화적 스트레스도 간질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산화적 스트레스나 염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크리스테사라진 제다큐어의 원래 메인 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가 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요거는 그리고 아직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연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 단계에서 사전 파일럿을 했을 때 특발성 간질이 있는 실제 환자 9마리를 대상으로 월 3회 이상 발작을 하는 즉 AED 항경렌즈를 먹어야 되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제 파일럿 결과긴 합니다만 첫 주차의 발작에 대한 빈도가 이 정도였다가 4주차, 8주차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발작 빈도가 줄어든다라는 경향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걸 토대로 더 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메인 연구는 서울대학교랑 이런 기관들이 해서 이제 서경 교수님이 주간 총책임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수막염입니다. 뇌수막염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배경에 있어서는 사람에서는 딱 뇌수막염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발성 경화증인 거죠. 이거를 연구하는 마우스가 사람에서의 모델 동물이 됩니다. 이런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부분하고 일부 소수의 실제 뇌수막염이 있는 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이 현재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은 이런 모델 동물 마우스에서 사용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컨트롤군은 일정 기간 동안 치료하지 않은 유발된 동물인 거죠. 근데 투약을 해봤을 때 마우스 단계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확연한 개선을 보이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예를 들면 이게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 기전은 되게 복합적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면역의 언밸런스라든지 면역의 과항제이나 이런 기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아마 이 연구는 그거 같습니다. 해서 투약한 아이들 대상으로 유세포 분석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마커들이 확인이 됐는데 중요하게 생각되는 T 레귤레이터리 T셀 같은 것들이 투여한 군에서 확연하게 증가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 같다라는 논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잘 아실 만한 대표적인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과 관련된 마커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투여 한 군과 아닌 군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했다. 그리고 시간이 진짜 없네요. 자, 나머지 두 케이스는 여기에 있는 이게 작년도에 올해인가 등재된 논문입니다. 피터링 사이언스의 제주대 송우진 교수님 팀에서 정식으로 억셉돼서 이제는 퍼블리시가 된 논문이고요. 두 케이스긴 합니다만 이 두 케이스의 실제 MUE 환자들. 근데 지금 제가 자세한 병명은 못 보여드리겠지만 첫 번째 유키 환자는 4살이었고 MRI상 병소도 엄청 심하고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불응성이 심하니까 시작했겠죠. 즉 통상적인 아이들보다 훨씬 안 좋은 애들에서 두 마리를 병행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기간 동안 이전보다 확연하게 PDS나 면역 억제제 용량을 줄이고서 유지가 되었다. 두 번째, 오히려 더 고용량의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심했던 아이들이 제다큐어가 병용된 상태에서 임상 증상이 완화됐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단순히 두 케이스를 갖고서 효과를 입증할 수 없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연속성상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다 오픈소스로 퍼블리시가 된 논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이런 아이였고 처음부터 아시달만하게 무려 37, 38, 8개월에 걸쳐서 그 시트라빈까지 사용하면서 상당히 고용량의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가 마지막 뒷부분에서 크리스에살라젠을 쓰고 나서 PDS 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임상 증상이 완화되어 있다는 케이스인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주 아이였고 8살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심한 뇌수막염 상태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사이토신 써야 되는 얘는 거의 1년 가까이 갔네요. 항상 이런 약들이 검증이 안 됐을 때는 더 심한 방법이 없는 애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용량 설정이나 타겟팅이 돼서 좀 더 앞단계 애들을 쓰거나 하면 좀 더 나은 리스판스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리스테살라딘이 들어가고 나서 PDS 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이 앞단계에서는 이렇게 고용량을 했음에도 시저가 컨트롤이 안 됐던 아이가 많이 호전됐다 이런 케이스가 논문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은 이제 초창기에 두 케이스니까 더 많은 동영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에 이제 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드랑 PDS를 고용량 쓸 때도 아이는 어딜 벗어나지 못하고 선회가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됐어요. 근데 크리스에살라딘을 투여하고 많이 지나지 않았을 때 여전히 고기가 쏠려 있긴 하지만 훨씬 증상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PDS나 기존 약의 용량을 오히려 낮아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확실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PDS나 기존에 있던 고용량의 면역 억제 치료의 용량을 낮출 수 있었다. 두 번째, 오히려 병용했을 때 임상 증상 개선에 오히려 긍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정도의 이제 가능성이 제시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페인에 대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환자에서 적용이 되고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 페이퍼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의 두 번째 꼭지를 하게 해준 고마운 논문인데요. 여기 있는 플루살라진이라는 성분이 여기 써있다시피 크리스에살라진의 프로드럭입니다. 이것이 이 형태로 투여를 하게 되면 몸에서 대사가 돼서 그 제다큐의 핵심 성분인 크리스에살라진으로 변환이 되는 거라 결론적으로는 같은 성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마우스 단계에서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이나 다른 통상적인 콕스 차단제에 비해서 더 고용량을 씀에도 불구하고 위장관 부작용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이런 걸 밝힌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로도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이건 최근의 케이스인데요. 지역병원 원장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아이 같아요. 고양이고 스코티시고 먼치킨이네요. 아시다시피 먼치킨, 스코티시, 골 이형경증이나 문제 많잖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인데 블라블라 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마땅치 않죠. 너무 어린 나이라 이거는 유전병이라 수술할 수도 없고 너무 어린 나이라 엔세이드 장기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 한번 사용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니셜 도즈는 처음이고 어린 아이니까 통상적인 제다큐어 용량의 3분의 1 정도 같아요. 저 용량을 쓰셨고 어느 정도 도움은 되긴 했는데 좀 애매하다. 그래서 조금 증량하신 것 같아요. 최종 용량은 이 정도입니다. 제다큐어의 통상 용량이 한 40% 되는 용량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임상 증상이 많이 개선됐고 엑스레이 상으로도 가시적인 개선이 있었다라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갖고 저희가 테스티모니얼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흐름의 연속성 상에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안전성이나 효능은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었고 기전상 이제 보수적인 걸 넘어서 다른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 질환에서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단계로 확장이 돼서 어떤 부분은 임상적인 가능성, 어떤 부분은 이제 어비던스의 시작, 어떤 부분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입증될 날이 남아있는 그런 포지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현재 어쨌든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그 골관절 문제는 되게 큰 건데 사실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새로운 부작용 없는 엔세이드 같은 약들과 이미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건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례를 보여드린 거긴 하나 이미 PMS를 오기 전부터 이 약의 효능을 보고 계셨던 많은 원장님들은 다양한 적응 중에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진 않지만 실제 훨씬 많은 케이스들이 있고 다만 지금처럼 대규모 연구가 있지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내놓고 입증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도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인디케이션 외에도 복합의 노령 환자들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이 나쁩니다. 호르몬 질환 다 있고요. 신장, 심장도 나쁘죠. 뭐 승인으로 따지면 항우고제, 이뇨제 같은 걸 같이 써도 안전하다는 승인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그쯤 되는 나이들은 어떤 약도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서 저는 인디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냥 병용해요. 보호자도 흔쾌히 먹이시고 전 여태까지 4년 5년을 처방하면서 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건 제 경험상으로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기 어려운 기저로 분명히 아이들이 개선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런 아이들은 복합적인 만성 통증과 복합적인 뇌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두루두루 멀티 타겟팅이 돼서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었고요. 지금 그 중에서 메인 타겟 몇 가지를 잡아서 제대로 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 그 결과들도 많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 상황이고요. 저희는 임상가니까 이런 것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다큐어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도 오히려 현재 이런 효능을 외국에서도 인정을 해서 뭐 이런 브라질이라든지 아시아권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 그 까다롭다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먼저 러브콜을 보내서 지금 나중에 또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정말 와 그런 데서 연구를 한다고 할 정도의 저명한 대학교에 저명한 뭐 전문의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있거나 이미 결과가 거의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만 해도 러시아랑 태국 같은 데서는 국내와 똑같이 품목 허가가 될 거고요. 27년도에는 아마 미국,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가리프란트라든지 리브렐라를 수입해서 와 런치 세미를 하듯이 그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제다큐어 저는 참고로 어떤 스폰 관계나 이런 것도 없고요. 도네이션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저의 아이의 경험상 저도 인지장애를 겪었던 보호자로서 당시에 치료제가 없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효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논문도 쓰게 된 거고 파트너십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짧은 거로 최근에 기사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8월 달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고 영국계에서 이제 연구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고양이 인지 장애에 있어서도 개와 마찬가지로 아까 타워 단백질 변성이나 아밀로이드 같은 것들이 유력하게 작용하는구나를 이제 입증을 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개와 고양이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도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되게 저명한 분들도 아까 말한 항산화나 항염 쪽 또는 개와 고양이를 모델 동물로 하는 연구들이 기사에 심심찮게 나와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직 사람과 동물에서의 알츠하이머 인지장애는 극복되지 않고 연구할 분야가 많은 거지만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합성 동물 신약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걸 논문 갖고 어비던스 하는 걸 넘어서 더 연구가 많이 됐던 사람 쪽에서도 이 가설이나 이펙트 같은 것들이 유용하겠다라고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 약을 갖다가 저희가 카피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사람 치료에도 아이디어가 되고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참 수의사로서 뿌듯하고요. 이런 연구들이 좀 많이 돼서 좋은 약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 앞으로 새로운 적응증들이 유망하고요. 고양이는 아직은 오픈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전 테스트에서 고양이에서도 효과들을 보고 계시고 GNT 파마 차원에서 고양이에 대한 적응증과 연구를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실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단계를 더 넘어서 사람의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약물로 포지션 되길 바라겠습니다.
유사성이나 배경들 설명드렸고요. 젊은 수의사분이 많이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거는 저희가 품목 허가를 받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엔 가설에 불과했던 것들이 사실 지금 이 4, 5년 사이에 많이 입증이 돼버렸거나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다큐어의 핵심 성분에 대한 것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PMS 결과에서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타겟팅된 주요 질환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나와야겠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더 많은 적응증으로 확장될 여지도 있을 거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지일 겁니다. 혹시나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짧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엔세이드나 다른 거 그냥 엔세이드랑 병행해서 같이 써도 괜찮은 건가요? 잠시만, 어떤 거랑 병용이요? 엔세이드랑 병용? 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엔세이드와 병용에 대해서 연구해서 승인을 따로 받거나 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엔세이드에서 차단할 경우랑 완전히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병용에서 쓴다고 해서 더 부작용이 커지라는 근거는 없는 거죠. 다만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혹시나 근데 좀 타겟을 했을 때 환자 벡터라든지 쓰고자 하는 엔세이드나 이런 요소에 따라서 마이너한 부분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혹시 쓰고자 하는 환자가 있으신 건가요? 엔세이드 항염증 효과 네. 크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을지 그냥 궁금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똑같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PDS를 같이 쓰는 건 어떨까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직접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단편적인 이론상 답과 현실적인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단편적인 답은 정확하게는 그렇게 병용한 아이에 대한 안전성이나 장기 연구를 하지 않았으니 그거를 딱 잘라서 제가 이렇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리미테이션이 있겠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론상 통상적인 엔세이드가 차단하는 기전과 다른 곳을 차단하기 때문에 같이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커질 거라는 근거는 희박한 것 같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같이 쓰든 안 쓰든 아무리 안전한 엔세이드라고 해도 복합 들어있는 노견이나 특히 신장이 안 좋은 애에서 정말 장기간 안전하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주의를 할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으로는 지금 페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팩트라면 웬만한 아이들에서 엔세이드를 병용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일단 제 답이고요. 정답은 입증되진 않았으나 크게 우려되진 않고, 하지만 환자 자체가 콩팥이 안 좋거나 너무 노견이라면 병용하는 것보다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으니 다른 옵션들을 생각하는 게 좀 더 우선이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그럼 같이 써보시거나 한 적은 같이 적용해 보시거나 한 적은 없으실까요? 같이 적용을 한다면? 네. 해본 적은 있으신지? 아니요. 그러니까 저가 같이 한 적은 엔세이드를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통상적인 상황을 보면 제가 본 환자에서는 트리로스탄 쓰고 있고 이뇨제를 쓰는 아이들도 있고 다른 종류의 보조제를 결과적으로는 다 구분하지 못하고 병용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약을 써도 통상적인 약이라면 항암제를 병용하거나 이런 애는 거의 없긴 했지만 저는 딱히 그거를 복약지도 할 때 간격을 떼라든지 피하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입증된 걸로 따지면 항암고제, 이뇨제 어떤 약들에 대해서는 같이 써도 안전하다라고 다 검역본부에서 제가 알기로 안전성 입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모든 약을 이렇게 막론할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엔세이드를 겨냥해서 같이 병용한 적은 기억이 많지 않으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는 노령 아이들이 엔세이드를 몇 가지도 먹고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같이 먹는 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는 어찌됐든 간에 딱히 부작용이나 이상을 관찰한 적은 없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의견이니까 정확한 답은 아직 장기간 두 가지를 병용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직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점심시간이고 부스 관람을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개별적으로 심포지엄 끝난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제가 질문 시간 많이 못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네. 하여튼 경찰에서 감사하고 일단 부스에도 가셔서 그 적응증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관심 찾아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논문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와 고양이 인지장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말 열정적으로 심포지엄 해주신 VIP 동물병원 김성수 원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